고려는 불교를 중심으로 믿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교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튼튼하게 만든 것이 많이 남아 있겠죠.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돌로 만든 것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석탑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삼국시대 때 보았던 탑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신라시대나 삼국시대 때는요. 3층 석탑이나 5층 석탑이 많고요. 이렇게 뭔가 사각형의 좀 약간 단순한 느낌의 탑들이 많았는데요. 이 탑을 보시면은요. 탑 높이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각도 굉장히 여러 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8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층도요. 굉장히 많은 9층 탑입니다. 층을 어떻게 세냐라고 물으면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가 기단부입니다. 그럼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그래서 9층 탑이고요. 보시면 이 위에 철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이렇다라고 싶으면요. 원나라 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원나라 때 유행했던 라마교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간석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려한 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6.25 때 많이 주변이 불타고요. 요 탑만 남았는데 다시 복원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탑 한 번 더 볼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혹시 가보신 분들은 이 탑을 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경천사에 있었던, 이게 경천사에 있었던 뭐 이런 뜻입니다. 경천사 유적지에 있었던 식층 석탑이다라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진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거의 3층 이상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탑이고요. 기단부를 보시면은 이게 기단부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그냥 네모난 게 아니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아자 모양이라서요.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층을 쭉 세서 10층인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많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탑입니다. 근데 이 탑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를 1906년에 일본 사람이 이 탑을 보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이걸 자기네 집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게 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돌려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제 식민 시기인데요. 1918년에 이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경천사지로 갖다 놓을 수는 없어서요. 경복궁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 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망가져가지고요. 여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중에 복원 작업을 잘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서 있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제 돌로 만든 불상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여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서 있는 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동네에서는 은진 미륵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부처님 상인데요. 보시면 전체 높이가 18m가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로 치면 한 7층, 8층 높이 이상 될 정도로 정말 큰 부처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러 갈 때요, 굉장히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이어서 이렇게 안개가 쭉 펼쳐져 있을 때 열심히 올라가서 중턱에 있는 이 은진미륵을 봤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되게 신령한 느낌이 들고요. 눈에서 이렇게 뭔가 진짜 날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고려 초기에 호족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라시대 때 석굴암과 비교해보면은 조금 좀 이상하게 나 좀 이상하게 기괴한데 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런 부처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갓이 아니라 어떤 분은 해석하기로는 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들고 일어나는 새로운 올 부처, 미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다음 보시면은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안동에 있는 하회의 마을 쪽에 가시면은요, 여기 치면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방문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냥 큰 바위에 다른 돌을 부처님 얼굴로 모양을 얹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는요,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옷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 머리만 따로 올려서 안동 이천동 마예는 이렇게 돌에 새겼다는 얘기거든요. 열의 올 부처님에 대한 입상이구나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은요, 이것은 바로 철불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부철에서 철불이고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자상입니다. 잠깐 수인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부처님들이 다 손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내리 누릅니다. 밑에 있는 악을 내리 누르고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항마 촉진으로요. 딱 보면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의 손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에서 보셨던 것과 달리 좀 정제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문화 발달된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시면은요, 그 안에 선생님이 신라시대 때 얘기하셨던 방가사유상 밖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금동 가는 보살 자상인데요. 이 자세를 윤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팔을 올리고 있는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국이나 이런 쪽 지역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자세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금을 칠해놔서요.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은요, 승탑입니다. 여러분, 승탑은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스님의 사리를 모아두는 거로 교종이요, 선종이요. 예, 선종이 발달할수록 많이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려시기에 나왔던 승탑인데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입니다. 근데 이 탑도 저게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요. 딱 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역시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지금은 경복궁 안에 있다라는 거 가서 보시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 탑은요, 여주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승탑 중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팔각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요. 이 안에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스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보관하는 함, 그리고 불경 같은 걸 모셔두는 함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석탑은 아닌데 좀 작네 이러면 절 입구나 이렇게 뒤쪽으로 있거든요. 승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이건 건축인데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라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삼국시대를 통일한 그 통일신라 시기에 누가요? 의상이 바로 부석사를 만들었다. 돌이 떠서 부석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석사가 왜 고려 건축에 나오고 있냐면요. 나중에 이걸 이렇게 막 다시 뜯어서 다시 고칠 때 이 위에서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종이에 보니까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 때 이걸 다시 중창했다는 지었다가 아니고요. 다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 건축은요.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의상대사가 만들었던 통일신라 시대 때일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고려 때 다시 지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간 부분이 도톰합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일자로 하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베을림 기둥 양식으로 해서 안정감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혹시 부석사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요, 이 건물을 보지 마시고요. 이 건물에 앉아서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부석사의 전경이 왜 여기다가 이런 절을 지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답거든요.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이것도요, 여기에 이렇게 베을림 기둥 양식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절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회화입니다. 불화인데요. 이 불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화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전 세계에 지금 고려 불화가 16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5개 있고요. 나머지는 3개로 퍼져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 불화가 갔는데 초기에는 이 불화가 아무도 고려의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1960년대 일본 학자가 이건 고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때서야 고려의 불화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수월 관음도입니다. 물, 달, 그다음에 관음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가 동자승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동자승이 이제 관음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53명, 53명의 유명한 스승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중에 20몇 번째 만난 분이 바로 관음보살인 겁니다. 그래서 관음보살한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고 관음보살은 중생을 생각하는 이런 은혜로운 자비로운 이런 달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가 이제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나면서 이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을 얻는 게 바다에 폭우가 막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대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하면서 깨달음을 얻다고 하는데요. 약간 선종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화려한 기족적인 불화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은요, 공민왕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천산대렵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머리 보시면은 몽골풍으로 머리를 자르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공민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참고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민왕이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하네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이제 청자입니다. 청자 딱 고려하면 청자 생각나는데요.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독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1세기엔 순청자가 발달하고요. 12세기엔 상감청자가 화려하게 발달합니다. 그럼 순청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순청자입니다. 색깔을 하나만 써서요, 순수하게 만든 건데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참외입니다.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 참외 모양의 병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청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청자는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상감청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감청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청자인데 상감 기법을 쓴 운, 구름과 학기 무늬가 있는 매병이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매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깨가 이렇게 된 병이 다 매병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술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때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매화꽃을 꽂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 꽂는 병, 그래서 매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무늬를 만드냐면요. 한번 이렇게 굽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구운 다음에 여기다 늘 무늬를 다 이제 파는 거예요. 파고 나서 색깔이 다른 흙으로 다 넣습니다. 흙 같은 경우에는 하얀 흙, 그 다음에 구름도 하얀 흙 넣고요. 이 원은요, 조금 더 파랗게 보일 수 있는, 검게 보일 수 있는 흙을 넣은 다음에 위약을 바르고 구워내면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상감무늬 청자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상감을 넣은 청자는요, 거의 고려가 독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청자 조금 더 볼게요. 보시면은 투각, 이 각을 뚫어서 만든 향로입니다. 여기 안에다 향을 넣으면요, 이렇게 향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세히 가보시면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토끼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앙증맞고 귀여운 투각 향로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시면은요, 정말 귀엽죠.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의 연적인데요. 원숭이가 우리나라엔 없죠. 그런데 많은 교류를 통해서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귀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을 넣으면 먹을 갈 때 쓰는 연적의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서 청자 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청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감상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려 문화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공예입니다. 굉장히 기족적인 모습을 갖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금속 공예로서 은입사 기법이 있는데 요건 좀 이따 그림 보고 말씀드리고요. 목공 공예로서 나전치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 볼게요. 이게 바로 은입사입니다. 은입사는 뭐냐면요. 청동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길 팝니다. 그리고 은을 실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요. 평평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르면 여기가 굉장히 은이 들어간 청동 은입사 물병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도 이 물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국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다음 그림 볼게요. 나전칠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무로 일단 이렇게 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삼배로 천을 두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복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서 무늬를 새긴 게 바로 이 나전칠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불교를 상징하는 옴자가 그려져 있고요. 생각보다 한 요 정도 12.4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거로 여기다 염주를 보관하는 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쪽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요. 고려 시기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된 걸까요? 아무리 안 돼도 700년 이상 된 건데 이렇게 복원이 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들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의 화려한 문화 보셨고요. 그러면 이 문화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